안녕하십니까.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약사 성종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약을 좀 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약을 올바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개 주제로 제가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약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약과 독, 그리고 올바른 약의 사용법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7계명, 이렇게 이름을 달아놨는데,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약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경감,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방, 경감, 치료란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처럼 예방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이고요. 경감은 증상을 좀 가라앉혀주는 약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열제, 두통약, 그 다음에 어디가 아팠을 때 먹는 진통제,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치료 약물로는 직접 바이러스나 암세포나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약물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았던 먹는 약, 그리고 주사제, 그리고 호흡기 치료제,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인슐린 주사 약물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약물의 작용 중에서 첫 번째 예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방 약물로 대표적인 게 백신인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항원에 해당하는 물질을 우리 몸에 넣어주면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몸에서 싸우기 위해서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체를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약물을 말합니다. 흔히들 보셨죠? 그죠? 두 번째 약물의 작용은 경감 약물입니다. 경감 약물은 흔히들 아는 뭐 치통이나 두통이나 생리통, 그리고 해열제 이렇듯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질환의 아픈 거를 좀 줄여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몸에 불편함이 없게끔 도와주는 그런 약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접해봤고 가장 많이 쓰는 약물일 겁니다. 자, 치료약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직접 약물이 들어가서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세균을 직접 잡아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예로 항암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잡는 약물입니다. 처음에 항암제가 개발되었을 때는 직접 암세포를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멀쩡한 우리 몸을 잘 이끌고 있는 세포들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했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가 빠진다든지, 그리고 뭐 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좀 줄여주고자 만든 것이 두 번째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는 말이 어렵지만 직접 암세포를 쪽집게처럼 공격을 하는데 주변의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훨씬 좀 덜해서 2세대 항암제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암을 치료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암을 치료해주는 쪽으로 약물이 많이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약물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잡거나 세균을 잡거나 바이러스를 잡는 것을 약물의 작용 중에서 치료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약과 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파라켈수스라는 화학자이자 연금술사가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과 독은 그저 용량의 차이일 뿐이다. 근데 이 말은 약이 독이 되고 독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용량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제 용도에 맞게 썼을 때 실제 약이 되는 것이지, 용량을 잘못 쓴다든지 다른 곳에 쓴다든지 했을 때는 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난 예를 통해서, 실례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귀여운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 이름이 스파이크피쉬입니다. 근데 스파이크피쉬는 다른 그런 독이 있는 물고기들처럼 굉장히 맹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독을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강한 진통제 몰핀의 약 30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진통작용이 있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잘만 이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진통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독이 약이 되는 경우죠. 그죠? 첫 번 경우는 거꾸로 약이 독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좀 이상하죠? 수영장에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다 팔이 짧고 팔이 기형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실제 일어났었던 일인데 독일에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약물이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약물이 무슨 약물이냐면 이름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물인데 실제 독일에서 판매가 됐던 약물입니다.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주로 임산부의 불안, 불면, 그리고 토하는 거 이런 거 치료제로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많이 먹었겠죠. 근데 먹은 임산부들이 대부분 이런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50개국에서 판매가 됐어요. 근데 왜 미국은 판매가 안 됐냐? 미국은 그 당시 약을 허가해주는 관할 부서에서 이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미국 정부는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독일 정부를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판매를 한 결과 아주 좀 비극적인 결과가 생겼죠. 근데 여기서 반전 하나. 이제 이 약물이 당연히 그럼 허가가 취소가 됐을 텐데 현재는 암부터 나병에 이르기까지 다른 적응증을 가지고 새롭게 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확대해 보면 잘 보시면 그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된다는 임산부 금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물이 현재 이렇게 시판되고 있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약이 독이 됐다 다시 또 약이 되는 이런 케이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옥시코돈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그 영화나 TV나 이런 데를 보면 미국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약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시코돈이라는 약물은 사실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성 진통제는 일반 진통제로 조절이 안 되는 굉장히 심한 진통, 예를 들어서 뭐 총상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굉장히 큰 수술을 했는데 너무 아프다든지, 그리고 암 환자 말기에 이제 굉장히 심한 통증을 좀 잡기 위해서 쓰는 약물로 처음에는 개발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약회사는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했냐면 이 약물을 굉장히 다양한 적응증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서 그 적응증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약물을 근육통에도 쓸 수 있고, 뭐 감기 몸살에도 쓰고, 두통에도 쓰고, 이런 식으로 무작위적으로 처방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았어요. 그 결과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처음보다는 늘었죠. 그래서 이러고 보니 이 약물도 결국은 약물이기 이전에 마약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중독자분들이 이제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제재를 하고 처방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게, 사람들이 이제 그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약물을 끊었을 때 그런 금단 증상이라고 해요. 근데 금단 증상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걸 합법적으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불법적이라도 더 세고 더 강한 헤로인으로 더 마약 중독자가 되는 길을 어쩔 수 없이 그쪽 길로 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이 약물 때문에 마약 중독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약회사나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옥시컨틴이 나의 뭐 친척이나 누구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모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약물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올바르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기 위해서 몇 가지 약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항생제, 타이레놀, 그리고 카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항생제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생제의 역사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항생제를 최초로 발견하신 그리고 개발하신 알렉산더 프레밍이란 과학자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1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를 실제 야전병원에서 이제 목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연구를 하던 끝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니실린이란 물질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세균들의 생장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페니실린을 실제로 이제 임상에 투여한 결과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연합국의 군사들의 생명을 구하게 돼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영국의 파운드와 지폐에 그림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생제는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항생제를 이제 무작위로 쓰다 보니까 항생제의 내성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는데, 내성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생제를 써도 처음엔 들었는데 나중에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가 어떤 내성이 있는지, 항생제의 작용 원리는 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가 작용하는 것은 세포마다 세포벽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세포벽은 없죠. 그래서 세포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세포벽을 없애서 스스로 이제 터져서 없어지게끔 만들어주는 항생제 작용도 있고요. 또 하나 항생제 작용은 직접 DNA나 RNA를 아예 합성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약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균 생존에 꼭 필요한 폴레이트라는 물질을 생산을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생산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세균을 잡는 항생제가 개발이 됐고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세균 나름대로 항생제를 들어온 걸 다시 뱉어낸다든지, 아니면 항생제를 분해한다든지, 그리고 항생제가 작용하는 곳을 변형을 시켜서 교묘하게 피해간다든지 해서 서로 인간과 이 세균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내성이 생기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까만 색칠을 한 세균들이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들입니다. 근데 항생제가 투여가 되면 이제 당연히 내성이 없는 놈들은 다 죽고 내성이 있는 놈들만 살아남겠죠. 그들이 번식을 해서 더 늘리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4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성이 있는 세균이 내성이 없는 세균한테 직접 방법을 항생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성이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성이 유럽에서 약 매년 25,000명이 항생제 내성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가 개발되는 속도와 비슷하게 세균도 내성을 자꾸 가지게 되는, 보시면 지금 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항생제가 지금 개발된 지 약 30년이 흘렀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28년에 항생제가 개발되고 40년에 내성이 생기고 곧바로 이제 세균이 추적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항생제의 내성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사소한 감기나 상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올바르게 항생제를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가 내성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가축들도 항생제를 많이 접종을 받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항생제를 먹게 되고요.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한 사람에 의해서 또 감염이 돼서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가 항생제를 먹게 되고, 그리고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에 대해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생기기 굉장히 쉬운, 내가 항생제를 비록 먹지 않았더라도 항생제에 내성 있는 균이 저한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죠.
항생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복용하고 내성이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용 일수를 지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항생제 처방을 5일 정도 받았다고 치면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증상도 좋아지고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균이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약을 중지하지 말고 끝까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항생제가 남았다고 해서 항생제를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폐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보관하고 또 그 항생제를 먹게 되면 제대로 정확한 일수를 지켜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효기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항생제는 보관하지 말고 아깝더라도 폐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반드시 세균한테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이런 질환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항생제가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항생제 내성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반드시 세균 질환에만 사용되도록 해야지 내성을 예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먹었던 항생제에 대해서 병원 가서 처방을 받기 전에 의사한테 알려주면 그 항생제 내성을 피해서 약을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에게 과거 항생제 복용의 효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타이레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이레놀이란 어떤 약물인지, 타이레놀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타이레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엔 타이레놀이 굉장히 안전한 약이라 심지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슈퍼에서도 판매가 되고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되는데 이 약물이 부작용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타이레놀이 그렇게 안전하지만 안전한 약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타이레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레놀은 보통 이제 해열 진통제로 쓰고 두통, 치통 여러 군데 쓰고 카페인이 없다는 얘기로 일단 초기에 이제 많이 광고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먹었을 때 위장 장애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속을 좀 덜 상하기 때문에 빈속에 먹어도 안전하고 속이 약하신 분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자, 그럼 타이레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레놀이 들어간 약품 수가 미국 기준으로 약 600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곳에 타이레놀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종류도 타이레놀이란 브랜드 이름을 갖고 판매되는 종류도 27가지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종류가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타이레놀에 어떤 약, 진통제, 다른 걸 섞어서 굉장히 많은 약이 타이레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2000년에서 2010년 동안 타이레놀로 인해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미국 기준으로 1567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이를 악용해서 2000에서 2010년 동안 타이레놀을 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1400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종종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의 부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레놀을 포함해서 모든 약물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면 일단 작용을 하고 나면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줘야지 정상입니다. 타이레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보통 중간에 NAPQI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물질이 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좀 독성이 없는 물질로 해서 변화를 해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게 옆에 보시면 이렇게 빵끝 하얀 노란 얼굴로 빵끝 웃고 있는 놈이 있죠. 그것이 이제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의 원료는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의해서 보충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타이레놀을 먹는데 일정량 이상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타이레놀을 먹기 전에 한 2끼, 3끼 이렇게 밥을 굶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충분한 양의 요 N-아세틸시스테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독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서 간을 망치게 됩니다. 이게 타이레놀 부작용의 기전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타이레놀이 보시는 것처럼 안전상비 의약품으로 편의점이나 슈퍼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안전상비 의약품에서 그 안전이란 말이
꼭 반드시 약물이 안전하다는 뜻만은 아니죠. 반드시 사용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만 안전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인 음료나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대해서 카페인은 무엇이고 카페인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카페인의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인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카페인은 약물이다, 약물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카페인은 약물이면서 동시에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커피나 차, 소프트 드링크, 초콜릿 이런 데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미국 FDA에서는 카페인을 약물로 보고 있습니다. 카페인을 약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카페인을 적당량 섭취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과량의 카페인이 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다,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생인데 카페인 음료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2시간 안에 한 3번을 마셨더니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동영상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이 학생이 라떼, 그 다음에 카페인 들어있는 소다,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를 2시간 안에 먹고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은 아버님이 이제 카페인이 위험하다, 그리고 카페인을 될 수 있으면 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죽은 학생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어디가 아팠던 학생이 아니고 아주 건강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카페인에 과량의 카페인을 먹으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페인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카페인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일단은 카페인에 좀 습관성이 되고 좀 중독이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흥분 상태에 있고 불면이 오고 또 맥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심장에 좀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으로 인해서 이제 수면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페인으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공황장애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의존성이 보인단 말은 뭐냐면, 카페인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피곤하고 좀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갑자기 끊었을 경우에는 집중력 장애나 우울증이나 변비나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처음에는 한 잔으로 시작하지만 점점점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점점 많은 양의 카페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내성이 증가한다고 하죠. 그리고 심장 쪽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본 학생처럼 그렇게 단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심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어서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물 부작용의 정의부터 좀 볼 텐데요. 약물 부작용이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의도하지 않게 나타난 부가적인 작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콧물약을 예를 들어보면, 콧물약은 콧물이 멈추는 거는 주작용이죠. 근데 콧물약을 먹으면 잠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는 작용을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작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부작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을 좀 충분히 자게 해주는 경우, 또 감기도 빨리 낫고 면역 기능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작용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피부 유해 반응에 대해서 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피부에 두드러기, 알러지가 날 수도 있고, 입술이 붓고 눈썹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래 그림처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붉긋붉긋한 점이 올라올 수도 있고, 가장 또 심각한 피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스티븐 존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피부 표피나 점막 조직이 다 죽어서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는 게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한번 일어나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평상시에 부작용이 일어났었던 경우에는 꼭 그 부작용이 난 약을 기억해 주고 나중에 처방을 받을 때 그 약을 피해서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들이 항생제나 아스피린이나 소염진통제, 흔하게 쓰는 약들이라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흔한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오심, 구토, 그 다음에 피로하고 어지럽고 입이 마르고 두통이 있거나 아까 보신 것처럼 가렵거나 근육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약을 받으신 약국이나 병원에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약이 부작용이 확인이 되면 나중에는 이 약물을 피할 수 있게 본인이 적어 놓거나 아니면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을 해놓고 나중에 병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꼭 의사나 약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목걸이나 팔찌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분은 페니실린하고 몰핀에 알러지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어디 알러지가 있다라는 거를 표식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꼭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보통 이렇게 약국에 가시면 약물 부작용 예방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디 알러지가 있는지를 본인이 꼭 알고 휴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약품 사용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을 먹고서 부작용이나 알러지가 났을 때 그 약을 나중에 다시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약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약을 먹거나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다. 사실 약을 먹고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약을 먹을 수 있는 좀 성실감, 먹을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약을 안전하게 그리고 약을 확실하게 드실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이 약을 먹고 어떤 효과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약을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셋째, 용량과 용법, 즉 얼마만큼 언제까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약물이라도 적응증에 따라서 용량과 용법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약을 타거나 할 때 약선생님한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났을 때는 빨리 병원을 간다, 아니면 본인께 알린다, 이런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 약을 먹고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데 약의 부작용을 몰랐을 때는 이게 약 때문에 생긴 건지 다른 이유로 생긴 건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약의 부작용을 아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호작용입니다. 다른 약이나 음식과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평상시에 먹던 음식, 특이한 음식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어떤 음식과 이게 상호작용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에 따라서는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더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약은 그냥 서늘한 곳에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중요한데 냉장고에 넣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효과가 없어지는 약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 보관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곱 번째, 약을 사용할 때 피해야 하거나 주의할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약 같은 경우는 졸린 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운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 날인데 오늘 굉장히 졸린 약을 처방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약을 내일 시험인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피하거나 주의할 점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사이트들은 약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약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들이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서 이제 약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약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은 잘 쓰면 훌륭한 약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제 통증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잘못 쓰게 되면 지금까지 보았던 예처럼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약의 효과와 약의 안정성 이런 걸 놓으시고 어떻게 적절하게 약을 잘 복용하는 게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 있게 복용하는 게인지를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슈퍼에 판매되고 편의점에 판매된다고 해서 그 약이 100%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이라고 나온 이상 약은 항상 부작용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